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국힘당이 윤석열 복귀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노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절윤인 듯 절윤 아닌 절윤 같은. 확실하게 절윤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다.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들이 공천 신청도 하지 않으면서 배수의 진을 치니까 어쩔 수 없이 모양새는 갖췄지만 대표라는 장동혁은 똥 씹은 표정으로 앉아있고 내부에서조차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이게 뭐냐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상황처럼 받들어 모시던 전환길은 방방 뛰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건 정치도 아니고 전략도 아닙니다. 그저 앞뒤로 꽉 막힌 톡 안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서 허둥대는 쥐새끼를 보는 것 같습니다. 희망이 없는 정당은 청산을 해주는 것이 정당 정치와 나라 발전에 이롭습니다. 1차 청산은 선거이고 2차 청산은 법적 해산입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봄 제철에 드시면 딱 좋은 자연산 보리숭어회 정어리머리 준비했습니다. 아주 맛이 쫀득쫀득하고요. 꼭 소고기처럼 고소한 그런 맛입니다. 보리숭어회 여러분들 많이 드시라고 1+1 넉넉하게 드립니다. 300g이 한 팩인데 1+1 모두 2팩 들어있고요. 이거 4분이 드셔도 충분할 겁니다. 29,900원 무료 배송이니까요. 이럴 때 단백질도 풍부하고 불포화 지방산 많은 제철 음식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주 살이 올라서 찰지고 맛이 대단합니다. 전화 주문 가능합니다. 1551-3158로 주문하시면 친절하게 또 접수 도와드릴 겁니다. 정어리몰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방송 시작하기 전에 국무회의 모습 여러분께 보내드렸는데요.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대통령이 직접 하나하나 챙기는 모습 보고 있으면 좀 든든하지 않습니까? 정도희님, 국무회의가 이렇게 재미날 수가 그러셨는데, 예, 국무회의 그동안 보셨으니까 이제는 백운계 정치 1번지에 집중해 주십시오. 오늘 저희가 다뤄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 댓글에서 활발하게 서로 안부 나누고 인사하시고 그런 모습 보여주셔서 좋습니다. 이제 공부가 시작되면 인사는 조금 자제하시고 공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 많이 들어와 계신데 좋아요가 좀 적죠? 예,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예현 전 민주연구원 본장님 오늘 또 보라색으로 등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와가지고 아주 시크한 모습을 유감없이 발휘해서 이분을 고정으로 안 하면 나는 탈퇴하겠다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김민아 시사평론가님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전히 시크하시고 딥시크입니다. 딥블루가 아닌 딥시크. 자, 오늘 우리 정어리 TV에 처음 모셨습니다.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곽우신입니다. 네. 우리 곽우신 기자님 유명하신 분이죠. 아닙니다. 네. 전혀 뭐. 네. 아니 제가 딱 뵙자마자 네. 자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지금 라디오 하세요? 아침에 라디오에서 브리핑도 하시고요. 아마 MBC를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아니 뭐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저녁 방송 대타로 가끔 나가는 네. 거고요. 이제 아침에 브리핑은 하고 있는데 다 이렇게 보통 다른 패널 분들의 숟가락 얹어가지고 가는 편이라서요. 네, 저 자신이 그렇게 뭐 좀 인지도가 있는 사람은 원래 아닙니다. 라디오 하거나 이런 사람은 알잖아요. 나는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좀 나을까 아니면 내가 조금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곤 하는데 저는 라디오 들으면서 내가 해도 저보다는 못할 것 같아요. 아유, 그래서 네. 과찬이십니다. 우리 김성환 평론 화가 나요. 왜 곽우신 기자는 틀기만 하면 나오지? 김민아 평론가 좀 부르지. 저는 집에 있는데 왜 저 사람은 틀기만 하면 나오는가? 제가 화가 납니다. 평론가님한테 그 정도 말할 정도인가요? 그렇진 않은데 아무튼 너무 제가 잘 보고 있는 분들과 함께하게 돼가지고 오늘 패 끼치지 않기 위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혹시 여기 투샷 잡을 수 있어요? 다 해보셨죠. 아니, 내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두 분이 형제가
같아. 좀 닮지 않았어요? 아, 평론가님께서 약간 기분 안 좋아하신 거 아니세요? 아니면 곽 씨와 김 씨. 기억으로 시작하긴 하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원래 이제 김민하 평론가께서 워낙 요 시사평론계의 귀여움을 담당하고 계셔가지고. 네. 둘 다 좀 판다상이에요. 둘만의 판다들이 있어가지고. 야, 이렇게 붙여놔야 되겠는데요. 좋은데요. 곽우신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흔한 이름은 아닌데 KBS에도 곽우신 기자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정말 딱 보고 오 이름이 같네. 저희가 어렸을 때도 제가 이제 기자 준비할 때부터 하면은 KBS에도 곽우신이라는 기자가 있는데라는 예. 말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실제로 그분의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예. 이미 내적 친밀감이 있어가지고 네, 그렇긴 합니다. 예, 아주 훌륭한 기자죠. SBS에는 기자가 백운이 있다. 백운요? 네. 아, 외자예요. 예. 그래가지고 백운 기자입니다. 백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렇게 앵커가 멘트를 하면은 내가 깜짝깜짝 놀라죠. 아, 그러겠네요. 백운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네 분과 함께 또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제 국힘당이 이걸 절윤 선언이라고 봐야 돼요. 아무튼 뭐 윤석열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백히 반대한다. 뭘 확실하게 그냥 하면 될 걸. 우리 절윤이다 그러면 될 건데. 일단 뭐라고 했는지를 먼저 들어보십시오. 잘못된 12.3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큰 혼란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으로 사과드립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요구하는 일체의 주장에 명백히 반대합니다. 대한민국도 국민의힘도 결코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꼭 승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4차 의원총회 마치겠습니다. 일단 의원 전원 일동으로 이렇게 발표했는데 원래 저걸 또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 네가 대표니까 네가 읽어라 그랬더니 장동혁은 안 읽고 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름도 뭐 이렇게 올리자고 그러니 그냥 의원 일동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죠. 김성환 평론가님. 나는 죽어도 하기 싫어. 그런데 안 하면 너네들이 나 쳐내겠다고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자. 뭐 이런 겁니까? 그 자기 계획이 어그러질까 봐 그랬던 거라고 전 보거든요. 어떻게 될까 봐? 자기 계획이 어그러질까 봐. 계획이 뭔데요? 일단 서울하고 부산은 이겨야 되겠다고 자기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서울에 지금 후보가 없어요. 그 오세훈 시장이 진짜 불출마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뜯어말리고 난리를 쳤다 그래요. 그래서 후보 등록을 안 한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오세훈의 대항마를 세울 수도 없는 상황인데 당내 경쟁자도 없는 상황인데 현직 시장인 오세훈 시장이 나 출마 안 할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서울시 선거 구도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 버리거든요. 여기에 이제 김태흠 충남지사도 나 출마 안 하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이대로 가면 내가 선거를 잘 치르는 것도 잘 치르는 거지만 선거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 오는 거라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렵겠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질질질질 끌려가면서 그냥 동의하는 척 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저는 그 입장 결의문 발표하고 난 다음에 조갑재 대표가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 이게 딱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데 무슨 효과가 있겠냐. 계몽령 칭송자가 공관위원장,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당무감사위원장, 윤석열파가 윤리위원장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환길 고성국 이런 유튜버들하고도 절연하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당에 주로 이제 장동혁의 그 뜻을 받들어서 맨 앞장서서 칼을 휘둘렀던 사람들도 그대로 있는데 변한 거 하나도 없지 않냐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거죠. 곽우신 기자님이 지금 어마이뉴스에서 국힘당 출입하죠? 네, 국민의힘 출입입니다. 어제 그것은 어떻게 해서 발표를 하게 됐답니까? 그러니까 원래 어제 의원총회가 그 오세훈 시장의 이 소위 말하는 불출마에 가까운 그러니까 공천 미신청으로 인해서 벌어진 게 아니라는 게 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에서는 계속 원래 오세훈 시장이 그런 얘기 안 했어도 원래 이제 필리버스터 끝나면 의원총회 한번 하려고 했고 오세훈 시장의 요구와 상관없이 의원들의 뜻을 모아가지고 우리 지방선거 관련 기조를 정하기 위한 의총이다라고
굉장히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기자들 해석을 하게 되면은 강한 부정은 긍정이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정말로 그냥 일반적인 절차를 통해서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날 의원총회가 정상적으로 열리고 이런 분위기였을까라는 물음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지난주쯤부터 주변 이제 측근 그룹을 통해서 기자들이 약간씩 흘렸어요. 이런 식의 충격요법이 효과가 있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 시장이 본인이 정치적인 승부수를 한번 던져보겠다라고 좀 간을 보다가 이제 한번 써보게 된 거고, 실제로 효과가 있기 위해서 대안과 미래를 중심으로 이제 소장파 의원들하고의 이제 어떤 이 일종의 이제 티키타카도 있었던 거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오세훈 시장이 만찬 끝나고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백브리핑을 하는데 다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구청장들, 시의원들, 구의원들과 함께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오 시장이 내가 지금 나 혼자 살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 뒤에 있는 이 선수들, 구청장하고 같이 지금 목소리를 대변해가지고 하는 거야. 이 그림에서 지금 나를 정말로 내칠 거야? 나 없이 이 사람들 살릴 수 있어? 일종의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 현 지도부를 향해서 쓸 수 있는 최대의 강도의 압박을 한 것이다. 그리고 장 대표가 본인 자체의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친윤계로부터 빌려가지고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압박에 버틸 만한 자산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일단은 한 걸음 물러설 수밖에 없었고, 그 불쾌감이 어제 장동혁 대표가 백브리핑을 거부하고 침묵으로 일관했던 이걸로 드러났다라고 봅니다. 그 국힘당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궁금한 거 몇 가지 좀 더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대안과 미래 뭐 이렇게 만나고 장동혁 나오면서 막 기자들 질문도 안 받고 막 씩씩씩 되면서 막 나가고 그러던데 무슨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안과 미래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뭐 송원석 원내대표도 만나고 장동혁 대표도 만나가지고 저륜 기조를 그대로 가지고 가게 되면, 그러니까 그 저륜 기조로 가지 않으면 지방선거에 필패할 수밖에 없다. 특히 수도권은 전멸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결과적으로 아니 나는 내가 책임질 거니까 이 기조로 간다라고 정리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대안과 미래 측에서 그날 이후에 이제 기자들 만나서 한 얘기가 더 이상 기조 변경 얘기 안 하겠다. 노선 변경 얘기. 포기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다들 포기라고 썼잖아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책임지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지방선거 끝나고 정말 두고 보자라고 하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의원들은 직접 선거를 안 뛰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은 이번 지방선거를 관망세로 지켜볼 수 있는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막상 선수로 뛰어야 되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대안과 미래가 여기서 그냥 포기한다고 손을 뗀다고? 나는 이대로 선거를 칠 수가 없는데? 하게 된 거고, 그러면은 내가 어차피 이대로 본선에 가봤자 질 확률이 높으니 그러면은 경선에서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한번 지금 던져봐야겠다라는 식의 수를 쓴 걸로 이제 많이들 해석을 하고 있겠죠. 실제로 오세훈 시장은 안 나갈 생각도 했을까요? 근데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든 유리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공천 추가 접수도 안 해주고 기소도 안 바꾸겠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본선 나가면 지는 건데 그대로 해봤자 이번 선거를 피하고 데미지 없는 상태에서 지방선거 이후에 이 개편, 그러니까 당권 관련 싸움 때 본인이 이 역할을 해보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지금처럼 진짜로 당에서 기조를 바꿔주고 추가 공천도 받아줌으로써 본인이 좀 본선에서 나은 환경에 뛸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어쨌든 본선에서 유리해지는 측면이니까 괜찮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결론이 어떻게 나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 손해볼 게 없다라는 계산으로 이제 이런 카드를 던진 것으로 해석이 그럼 한 나오죠. 가지만 더. 그렇게 오세훈 시장이 나 그러면 뭐 등록도 안 해. 뭐 그러니까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후보를 안 내는 한이 있더라던가 뭐 그런 한이 있더라도 네. 공천 룰과 뭐 기강을 잡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건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사실 공천의 원칙상 그게 맞기는 한데 하루도 안 돼가지고 입장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오전에 SNS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썼다가 그래서 그 이후에 기자회견 한다고 했을 때 기자들이 많이 가서 들었는데, 기자회견에서는 오세훈 시장의 어떤 그 발언에 대해서 취지를 이해한다. 그리고 개인에게 특혜는 줄 수 없지만 요지를 요약하면 그래도 상황에 따라서 추가 공천 신청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결국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본인이 뭔가 이렇게 이니셔티브를 쥐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분 어쨌든 당에 큰 자산이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당 주류의 기조와 움직임에 따라서 맞춰서 행동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본인이 아마 강한 메시지를 냈을 때 여기저기서 연락을 받았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관이랑 오세훈 시장이 충돌하는 양상이 되면은 서울 선거 정말 어려워진다. 서울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을 했을 때 이정현 위원장이 금세 약간 좀 입장을 좀 유화적으로 바꾼 것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죠. 그러면 김민하 평론가님, 어제 그 쇼는 이대로 가면 이제 뭐 아예 후보도 낼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일단은 이렇게라도 해서 후보라도 내놓고 뭔가 좀 준비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한 걸까요? 그 국민의힘이 예.
글쎄요, 뭐 이거를 뭐 방향을 정확하게 어떤 방향을 잡았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게, 그렇게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게, 뭐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액션 플랜이 지금 또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명확하게 예를 들면은 그 윤석열 관련 이슈하고 명확하게 당이 이제 뭐 선을 긋고 간다, 그런 의미를 명확하게 하려면 사실 본인들이 했던 일들에 대한 반성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12.3 계엄이 잘못됐다, 그다음에 뭐 윤석열의 정치적 복귀를 반대한다, 그걸로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윤석열에 관한 것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플러스 당 밖에 있는 사실 뭐 윤어게인 뭐 이런 사람들과 관련된 것이고, 본인들이 탄핵에 반대한 거, 그리고 윤석열이 이제 그 관저에서 농성할 때 그것에 가서 앞에 가서 육탄 방어하려고 한 거,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반성이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이제 좀 가까이 와 보면은, 예를 들면 그동안 이제 부당하게 사실 징계했던 거에 대한 뭐 반성이라든가 이 당권파에, 그리고 지금 징계 조치한 예를 들면은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김종혁 전 최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메시지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도 없는 거고, 그리고 그것에 어떤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윤리위원장이 무리수 둔 거잖아요. 윤리위원장이 무리수 둬가지고 배현진 의원이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복귀를 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무슨 조치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됐으면은 이후에 액션이 있겠구나 하겠는데,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메시지의 형태로 당내 어떤 변수로서의 절충안이 나온 거에 불과하다라고 보이는 것이고, 그 절충안의 목표는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오세훈 서울시장 문제인데, 결국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오세훈 시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사실 애매한, 제가 볼 때는 스탠스로 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에서 지금 뭐 이 해결됐으니까 그럼 후보 등록하는 겁니까? 물어보면 그것도 아닌 거고, 사실. 그러면은 아직 정리가 안 된 거니까는 선거 이번에 안 나가고 당권이나 또는 무소속으로 트는 겁니까? 물어보면 아직도 그것도 아닌 거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갈 길이 남은 거죠. 그래서 여전히 장도혁 대표가 그럼 어떤 입장을 취할 거냐, 그다음에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냐, 그러니까 아직 남은 것이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가고 안 나가느냐,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에 국민의힘 사람들 굉장히 많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게, 이 선거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제일 큰 광역에 이 후보가 나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광역의 이제 지자체장들이 좀 이 어느 정도로 선전할 수 있느냐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것이고. 그렇죠. 장수인데. 그렇죠. 그리고 서울시의 이 한정에서 보더라도 서울시장 누구나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 밑에 이제 구청장 후보 밑에 이제 광역 후보, 그다음에 기초 후보가 다 영향받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 선거 안 될 것 같아서 막 탈당하고 난리라고 하는데 이 선거 치를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장도혁 대표 입장에서도 광역 지자체장 후보 선거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기초, 광역 이게 다 지금 영향을 받아서 이거는 이제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오세훈 후보를 올려놔야 되는 필요성은 있는데, 그동안 스탠스는 또 반드시 오세훈은 날려버리겠다 스탠스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 입장 정리를 할 수가 없는 지경이어서 사실 시간이 좀 필요할 텐데, 그러니까 지금 좀 바보 같은 입장으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절윤이냐 아니냐. 그래서 오늘 그 가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소유의 썸인가? 내 거 아닌 네 거 아닌 뭐 내 거 같은 건가 뭐. 그러니까 이게 절은인 듯 아닌 듯 쇼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재밌는 말을 여의도에서 들었는데, 만약 장동혁 대표가 안 물러나려면 성형수술이라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선거는 당대표가, 특히 야당은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당대표가 이제 얼굴 역할을 보통 합니다. 선대위를 이끌어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가 선거의 현장에 딱 나타나면 어느 후보가 과연 좋아하겠느냐. 대구나 일부 아주 강성보수 지역이 아닌 이상 당대표가 안 오길 다 바라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럼 이건 선거의 진두지휘 자체가 안 되니까, 오죽하면 장도혁 대표 안 물러나려면 성형수술 시켜야 된다라는 말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단순히 이런 어정쩡한 결의문은 통하지도 않을 것 같고, 최소한 뭐 말도 안 되는 징계를 하거나 계속 윤어겐이 외쳤던 일부는 이제 반성을 하고, 제가 보기엔 장동혁 대표 지도부 사퇴론도 전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상태로는 선거에 이길 가망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도권이라든가 대한감일의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장동혁 대표 체제가 물러나고 뭐 어떤 비상적인 뭐 선대위를 꾸리다거나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 지금 사실 뭐 고성국이라든가 뭐 전환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당에 버젓이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전히 당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믿겠냐는 거죠. 정말 이 장동혁 체제에서 의지를 보여주려면은 이런 윤어게인 세력과 그냥 말로만 절연하겠다가 아니라 징계위를 회부해서 당에서 제명 조치를 하든가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죠. 고등학생이야, 뭐 한 3학년쯤 돼요.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술 처먹고 담배 피고 당구장 가서 당구 치고 막 이러니까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너 도대체 뭐 어떻게 하자는 거냐 하고 몽둥이로 두드려 팼어. 그러니까 저 이제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그날 저녁에 바로 당구장 가면 그게 공부하겠다는 겁니까? 대학 가겠다는 겁니까? 대학 가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안 해도 그날부터 생활 태도를 완전히 바꿔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책상에 앉아야 그게 아버지의 말을 듣고 공부를 하겠다는 거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짓을 똑같이 하면서 공부하겠습니다. 대학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게 무슨 반성이고 공부하겠다는 거겠습니까? 딱 지금 그런 연구가 아닙니까? 하나도 바뀐 모습 없는데 정말로 절윤한다면 장동혁이 나서서 절윤 선언을 해야죠. 그리고 지가 읽어야죠. 근데 너 읽어 네가 그러니까 안 읽고 그냥 완전 못 씹은 표정으로 이렇게 앉아있더만 17일 전에 자기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거 절윤 계속 이야기하면 뭐 당의 단합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간주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던 사람인데 자기는 가만히 앉아있고 절윤 선언하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17일 전에 장동혁이 했던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최기현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고 믿습니다.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저는 저걸 들으면서도 대통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구 얘기하는 거지? 지금 대통령은 이재명인데? 그러니까 장동혁은 차마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름을 못 올리는 거예요. 그냥 지금도 지는 윤석열이 대통령이야.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고 하지도 않고 장동혁은 도대체 지금 어디쯤 있는 거예요? 곽우신 기자님은 장동혁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어디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제가 이 당 출입을 2018년부터 했는데 최근에는 약간 분석을 포기했습니다. 합리적으로 이렇게 할 거라 생각하면 그걸 안 하고 설마 이건 안 하겠지 하는 거를 최근에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의 입장이 뭔지에 대해서 저도 뭐 뇌피셜에 불과합니다만 만약에 여의도에서 해석을 하는 거는 장 대표가 실제로 지방선거를 반쯤 포기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당장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거는 사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 정도 사과해가지고 뭔가 절윤 관련 퍼포먼스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중도층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진짜로 국민이 반성하는구나 하겠습니까? 결국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격전지 선거를 잃고 영남권에만 지킨다고 한다면 중요한 거는 지방선거 이후 당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을 때 어떻게 당권을 놓지 않고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방점을 찍고 지금 준비를 해서 기조를 이어온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단순히 여의도 호사가들이 하는 게 아니라 평론가들이나 기자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당연히 당에서 이런 분석에 동의하지 않겠지만 장동혁 대표가 지금까지 쭉 보여준 것들을 보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전한길 씨나 고성국 씨나 혹은 주변에 이제 윤어게인으로 불리는 분들하고 명확히 거리를 두지 않고 이 집토끼들만 안고 가도 최소한의 방어선을 칠 수 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하면 설사 이 당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재신임 투표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수많은 짠물 당원들이 한 번 더 장동혁 대표를 신임을 해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들어설 지도부는 친한계나 대한과 미래 쪽이 아니라 윤어게인에 가까운 혹은 영남 중진 쪽에 가까운 사람이 이 기조를 그대로 이어갈 것이다. 이런 어떤 일종의 확신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지난번 비공개 의원총회 때도 이거 여의도 연구원발 70%가 넘는 당원들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여론조사를 갖고 와서 의원들의 비판에 좀 방어했던 것으로 보이죠. 저는 장동혁 저 하는 걸 보면서 국힘당이 하는 걸 보면서 얼른 두 사람 궁금했어요. 전한길은 뭐라고 할까? 한동훈은 어떻게 나올까? 그게 궁금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전한길은 이제 장동혁한테 막 방방 뜨더군요. 한번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은 오늘부로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졌다. 오늘 106명이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 절연하겠다고 그래 잘 가라. 이재명한테 가라고. 너희들은 이재명 이중대야. 민주당이나 이재명도 돈을 먹었거나 중국으로부터 돈 먹은 새끼들입니다. 장동혁 대표님마저도
이재명 하수인이 되는 겁니까? 장동희 대표님께서 106명과 뜻을 같이 해서 절연하겠다면 저는 절대로 장동희 대표를 지지할 수가 없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윤핵관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버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김성환 평론가님, 저 정도 되면 뭐 국힘당에 이래라 저럴 게 아니라 전황에 이래라 당을 만드는 게 맞지 않아요? 그거 뭐 보통은 그렇게 했었죠. 그게 마치 지금 기생하는 거예요, 기생. 제가 볼 때는. 저렇게 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극우가 사업화돼 버리는 거예요. 전 저 사람은 거의 그 단계까지 왔다고 봐요. 뭐 건국자금 1,000억 원을 모금하니 뭐 이런 소리 나올 때부터 이건 다 자기가 앞으로 살아갈 길을 궁리하면서 저렇게 가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극우 진영들이 막 각 목사별로 나눠지고 뭐 서로 이합집산이 되고 서로 화해했다가 또 싸웠다가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 양상인데 거기에 슬픈 거는 우리나라 뿌리를 갖고 있는 보수정당 제1야당이 휘둘리고 있다고 하는 게 좀 서글픈 일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저는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장동희 대표 좀 못 밀어낼 거라고 봐요. 만약에 밀어낼 것 같았으면 어제 밀어냈어야지. 그러니까 매번마다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데요. 대다수 의원들은 제가 추정컨대 내가 왜 나중에 책임져야 해? 이제는 책임질 단계 그걸 넘어서 버렸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 건가의 문제가 아니라 장동혁이 끌고 왔으니까 윤석열 후에 장동혁이 타고 우리 데려갔으니 장동혁이 나중에 죽든 말든 당신이 책임지셔라고 하는 분위기로 넘어갔다고 봐요. 그러니까 장동혁을 굳이 끌어내려야 할 이유도 별로 없어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당장 후보들이나 뭐 오세훈 시장도 그렇지만 필요한 거는 내가 최소한 표를 달라고 할 명분만이라도 좀 달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 실제로 표를 주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정도만이라도 해줘야 그래야 내가 선거를 칠 수 있다고 하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 판이 크게 저는 달라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사실은 박근혜 탄핵 이후에 그 당이 어떻게 했는지 다 보셨었거든요. 그때는 뭐 무릎 꿇고 절하고 울고 막 난리쳤잖아요. 따로 당 만들었다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따로 당 만들어 갔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항복하고 이 당에 또 들어오고 이런 걸 다 봤기 때문에 지금 이 절윤 선언 한 거 가지고는 택도 없다. 택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그렇다고 뭐 변화된 모습이 있느냐 없잖아요. 어제 제가 그 송원석 원내대표 나와서 기자들 질문 응답하는 거 봤거든요. 장동혁 대표는 나오지도 않고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게 답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나는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이 절윤 쇼가 정말 쇼만도 어떻게 보면 효과가 없다라고 저는 하나는 보고 또 하나 제가 예측하는 거는 대혼돈의 유니버스 무소속 출마자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을 봤을 때 올라갈 기미가 없기 때문에 나라도 살자고 하는 일부 출마자들은 무소속으로 나올 텐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국민의힘에서 공천한 사람과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사람끼리 표를 나눠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또 나타날 수 있다.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어제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송원석 원내대표 당신이 주도했으니 당신이 그걸 발표 끝까지 나를 배신하고 당신들이 주도했다. 다수의 힘으로 나를 지금 밀어내고 있는 거다. 내 뜻을 거스르는 거니 책임도 당신들이 져라. 이런 똑같은 그런 논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이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거죠. 한동훈 쳐냈죠. 김종혁 쳐냈죠. 그리고 또 뭐 한동훈 집회가 따라간다는 사람 뭐 경고하고 그랬죠. 막 그렇게 했을 때는 고성국 전환길 말 듣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뭐 선거 끝나고 당권이라도 잡아보자. 왜냐하면 그쪽에 지금 지지자들이 많이 모여 있고 당원은 더 많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건 뭐 어떻게 그냥 막 억눌러서 해보려고 그랬더니 오세훈이 강하게 나온 거지. 나 그럼 등록 안 해.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선거도 아예 후보도 못 낼 판이니. 야 이래갖고는 다 죽는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때는 여기로 가야 될까? 이때는 이렇게 가야 될까? 완전히 그런 형국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망쳐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그러면 이렇게 위기에 처했으면 보수 정치가 이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보수를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이 뭔가 직을 걸고 또는 자기 어떤 정치적 존재를 걸고 뭐 나서는 이런 인물이 있고 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보수가 뭔가 재건이 되고 보수가 과거를 반성할 수 있고 과거를 청산할 수 있고 새롭게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다들 간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어제 왜 그랬느냐, 왜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왜 본인이 읽지 않았느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방선거 성적이나 이런 거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뭐 곽우신 기자님 이제 지방선거 포기했다고 말씀하셨지만 또 완전히 이제 빵점 맞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50점 맞아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빵점 맞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요거를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근데 거기서 그 선언문을 읽으면 당장 전환기 씨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배신자라고 하고 윤 어게인이 지지 철회한다고 그러고 그럼 가뜩이나 자기 기반이 없는데 장동혁 대표가 윤 어게인마저 없으면 어디에 기대서 살아가야 됩니까? 그게 없으니까 이제 이 의원총회에는 앉아 있고 뭐 이게 뭐 저륜에는 약간 동의하는 듯 하면서도 내가 읽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그 뭔가 대안을 자처해야 될 이제 대안 세력이 돼야 될 이런 지금 장동혁 대표를 반대하는 좀 어감이 그런데 반장 세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반장이어서 반장을 하겠습니다. 이건 아니고 반장 회장할 때 그 반장은 아닌데 이분들도 지금 명확하게 장동혁 지도부를 무너뜨리자 이게 아니에요. 사실 지금 무너뜨렸다가는 지방선거가 잘 되려나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김용태 의원이 이 지도부를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것이니 무슨 혁신위를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혁신위를 해서 사실상 혁신위에 준하는 그러한 선거 체제로 사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를 제끼고 다른 체제로 이거를 좀 굴려보자 이런 건데 그렇게 해봐야 국민들이 저게 뭐 장동혁 대표가 살아있는데 저걸로 되겠느냐 다 그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보고 있는 거고 이 한동훈 대표도 사실 이런 경우에 내가 어디서 직진 승부를 좀 펼쳐가지고 우직하게 가서 내가 보수의 기틀을 한번 세우는 그런 승부를 펼쳐보겠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 제가 볼 땐 필요한데 사실 대구일까 부산일까 아니면은 뭐 전국 순회 공연일까 뭐 이렇게 지금 사실 다니고 있는 것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친한계라고 하는 분들도 국민의힘 내에서 장동혁 체제를 어떻게 요거를 이제 사실상 균열을 내고 무너뜨리고 할 것이냐라기보다는 뭐 지방선거 망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 차례겠지 뭐 이런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는 것에 불과해 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그런 상황이고 오세훈 시장 마찬가지입니다. 오세훈 시장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지경에 왔으면 서울시장 더 해봐야 뭐합니까 사실. 지금 많이 했는데. 서울시장 안 나간다 선언하고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나는 이 장동혁의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 뭐 이렇게 치고 나가고 뭐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게 나을 텐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걸 지금 여기까지 땡겨놓고 내가 서울시장 나가는 게 여전히 나은지 아니면 무소속으로 가는 게 나은지 아니면 당권으로 트는 게 나은지 아직도 한번 세임을 해보자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이런 상황에 빠져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플레이어 중에 한 사람도 이 보수 정치를 책임지고 재건하고 한번 다시 시작해보겠다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수선도 어느 정도 뭐 가능성이 있어야 수선하는 거지.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건 포기입니다. 이건 재생이 불가능합니다. 뭐 그런 거는 수선집에서 안 받아줘요.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뭐 이렇게 성형막 하는데 가수 조영남 씨는 성형외과에서 안 받았다잖아. 견적이 안 나와가지고. 아니 제가 조금 말이 더 좀 붙이면 지금 우리 댓글창이 기가 막힌 우리 이제 구독자님들이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성국 전환길이 상황 정치를 하고 있고 참 이게 한국 정치의 비애인데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이런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할 말을 못하느냐 이런 한탄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제 제가 오죽하면 성형을 해야 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장동혁 대표가 장동혁 대표를 안 베고 딱 나서면 사람들이 고성국 전환길이 뒤에 있다고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아니라 특정 극우 유튜버가 지금 정치를 이끌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유권자가 표를 주겠으며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도대체 뭘 가지고 유권자들한테 지지를 해달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정서를 좀 표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저는 뭐 객토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 흙을 완전히 뒤가롭지 않는 이상 썩은 흙에서 어떻게 나무가 자라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갑시다. 국힘당 얘기 너무 길게 한 것 같습니다. 두에토님, 옛날에 북날라 뽕따님이시구나. 여러분 내란당이 윤 씨를 비롯해서 윤핵인하고 절연한데요. 선거용 멘트 믿습니까? 표리부동 내란당인데 겉으로는 절연한다고 해도 뒤에서는 뭔 짓 할지 아무도 몰라요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안민철님 역적당들 선거 때 잘하는 거 살려주세요. 큰절하고 양두구육. 김기현님 거지는 자기 밥그릇 외에는 발로 차버립니다. 그래서 걸음걸이가 한쪽으로 기웃거려요. 예. 추억의 메텔님 안녕하세요. 벌써 1년 정기검진 받으러 왔어요. 지난 1년이 주마등같이 지나갑니다. 치료 잘하고 계신가요?
염려해 주신 덕택에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게도 좋은 일이 있으려는지 얼마 전에 1년여 만에 간 필드에서 홀인원 했습니다. 우와. 추억의 메텔님, 경은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진짜로 좋은 일 많이 있으실 거예요. 홀인원 하면은 3년간은 아주 대운이 트인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건강 빨리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제 오히려 후보가 막 넘쳐서 정리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죠.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게 서울시장 선거인데 지금 서로 내가 더 이재명 대통령하고 친해, 내가 더 가까워, 지금 거의 이런 친명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정은호 구청장 어제 출마 선언했고 박주민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나는 국가 차원의 비전을 만든 적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두 후보 얘기 한번 들어보죠. 안 됐습니까 아직? 예, 준비되면 알려주세요. 전현희 후보도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아무래도 전혜원 원장님,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인기가 워낙 높으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내가 더 일을 잘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많이 어필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선거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 특히 여당으로서는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이 요즘 뭐 일을 너무 잘한다. 중도 보수에서도 지지가 높고 뭐 최고 보면 60% 넘어서고 나오니까 내가 일을 더 잘한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내가 서울시장을 잘해야 서로 호흡이 맞는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거 보는데요. 저는 뭐 사실 여기 서울시장 출마한 분들을 개인적으로 다 잘 아는 사이고 다 훌륭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구 편을 들기가 방송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뭐 국민의힘이 인물난을 겪고 있는 것에 비해서 민주당은 지금 뭐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다만 이제 경선이 과열되면 이게 이제 비판을 넘어 비난전이 됐을 경우에 당론 상처가 굉장히 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경선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민하 평론가님 보시기에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 선출의 가장 큰 변수는 뭐인 것 같습니까? 일단 후보 선출이라는 게 본선 논리하고는 또 다른 거거든요. 본선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고 하면 사실 저는 이제 뭐 흔히 말하는 경제 이슈, 민생 이슈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오늘도 사실은 유가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그 누구를 뽑을 거냐고 큰 관계가 없는 거지만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하고는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평가의 기준이 되겠지만 당내 경선이라는 거는 그런 거하고 좀 거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경선이라는 게 늘 그렇죠. 지금 이제 후보들이 모두 앞세우는 것처럼 대부분 여당의 경선이라는 건 어떤 이제 이 후보가 대통령이랑 더 가까운 사람이냐 뭐 이런 게 보통은 이제 어느 당이든 간에 여당이 되면은 그게 이제 기준으로 작용을 하는 것이고 근데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내부의 정치 논리가 전통적인 정치 논리가 또 있는 게 개혁 의제에 얼마나 이제 충실한 거냐 이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민주당 지지층이 가장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제 검찰 개혁, 사법 개혁, 그다음에 뭐 그 언론 개혁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개혁 의제들이 있는데 그 개혁 의제들이 얼마나 과거에 충실하게 이제 좀 손발을 맞춰 왔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텐데 최근에는 이게 또 이 민주당 내외에서 이 향후에 뭐 전당대회 이슈 이런 거고 막 엮여가지고 어떤 정당대회 구도나 이런 거 갖고 엮여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서 이제 과열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경계를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건데 저는 그런 부분보다는 뭐 이 경선이라는 게 결국 지자체장 후보로 누가 나가느냐를 뽑는 것이지 어떤 세력 간의 당내 세력 간의 대결 구도에서 누구를 손들어 줄 거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누가 손발을 맞출 거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누가 더 개혁을 잘 해낼 것이냐 뭐 하는 뭐 그런 부분도 중요한 거지만 결국 서울시장이라고 한다면 서울에서 개혁을 누가 더 잘할 것이냐라는 거.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손발을 맞춰야 되는 문제라고 한다면 정부 정책하고 했을 때 서울시에서 해야 될 일 중에 어떤 게 퍼즐이 맞는 거냐 이런 걸 중심에 놓고 경쟁을 해야 이게 올바른 이제 이 경선이 될 것인데 그렇게 할 준비가 민주당이 충실히 좀 되어 있는가 그걸 점검해 볼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 후보 선출은 당원하고 이렇게 여론조사하고 어떻게 돼 있나요? 5대5인가요? 예비 경선은 100% 권리당원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본경선으로 들어가는 3명을 추렸을 때 그때는 여론 반, 당원 반 이렇게 해서 뽑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과반을 투표하지 못하면 최종 결선 투표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당내 당원들의 허들을 한번 넘어줘야 돼요.
그 당원들의 허들을 넘을 때 어느 정도 지지를 받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근데 지금 구도 안에서 보면은 박주민 의원이 그동안에 열심히 당원들하고 소통들을 해왔기 때문에 당원 지지세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되고요. 정원호 구청장이 뒤늦게 지금 사실 뛰어든 거잖아요. 정원호 구청장에 대한 당원들의 평가가 어느 정도 될지,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의 명심을 업었다고 하는 것이 당원들한테 어느 정도 어필이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먼저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싶고요. 본선으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전통적인 민주당 주 지지층 말고 좀 더 확장되어 있는 중도 보수나 보수 진영에서 서울시장감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선거에서 구도나 이슈, 인물 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아마 이번 상황을 보면 워낙 야권의 세가 약하기 때문에 인물에 대한 평가를 좀 더 우선시할 가능성이 있겠다. 또 지금 진영 간의 갈등이나 이런 거에 좀 지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인물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경쟁 구도는 어떻게 돼요? 서울시장 민주당에. 일단은 뭐 정원호 구청장이 후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는 건 대체적인 평가이고요. 하지만 이제 박주민 의원이 민주당 3선인데다가 보건복지위원장이고 또 검찰개혁 문제에서 워낙 이슈를 많이 내고 있고 해서 이제 박주민 의원님이 상당히 또 의외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과 관련해서는 전현희 의원이 유일한 서울시장 후보로 지금 꼽히는데, 서영교 의원은 아닌가요? 네네, 서영교 의원은 출마를 접었습니다. 접었어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전현희 의원이 그래도 전략을 잘 쓰고 있는 것은 본인의 강점인 어떤 아주 디테일한 생활 정치의 부분들 이런 걸 잘 내세우고 있어서 나름 차별화 전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제 김영배 의원님이 계신데, 김영배 의원님이 성북구청장을 할 때 굉장히 호평을 받은 행정 경험이 있고 본인도 강조하시지 본투비 서울에 아주 잘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뭐 있는데 지금 이제 정원호 구청장을 좀 견제하려는 흐름이 의원들 사이에서 있어요. 그래서 토론회를 더 열어서 검증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원호에 대한 그냥 견제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서울시장 선거가 전국 선거에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실력을 제대로 좀 겨뤄보자라는 주장이 또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사파전? 사파전이라고 봐야겠죠. 네. 죄송합니다. 뭐 몇 분이 있긴 한데 죄송합니다. 원외 인사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죄송해요. 제가 이름을 까먹어가지고. 김영남 후보님이 또 계시죠. 이제 네. 그런 후보는 젊은 있다 후보. 하는 네, 거고. 네. 근데 김민석 총리, 송영길 전 대표 이런 분들은 서울시장 얘기는 안 나오나요?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전에 이미 정리를 해가지고 차라리 지금 얘기 나오는 건 당권 쪽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지방선거 이후에 그렇게 되는 거고, 송영길 전 대표도 어쨌든 지금 개항을 출마를 고집을 하고 있는데 혹은 다른 지역으로 갈 수도 있겠느냐, 약간 그 지역구 정리에서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도 어쨌든 배지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걸로 보이죠. 서울시장 출마 한번 했었잖아요. 물론 예전에 이제 그래갖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지역구도 이렇게 교체해가지고 그때 이재명 대통령 그 의원 시절에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이재명 그 개항을 그 지역구를 물려줬다고 그때 이야기 있었기 때문에. 근데 송영길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되게 정치적인 토양이 인천이고 인천이 다선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다시 군 배지를 달고 돌아오는 것 자체에 정치적인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좀 많이 무게를 두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것 같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장 이제 얘기는 아예 안 나오고. 김남준 대변인 쪽하고 이제 지금 후보 간에 이제 갈등이 있는 상황인 거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지금 국힘당은 경기도에서 누가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국민의힘 상황이 나쁘지 않았다고 한다면 원래 얘기 나왔던 게 유승민 전 의원이 경기도에서 조금 선다공사의 마음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었다가 당이 워낙 이제 윤호개인 쪽 기조로 강하게 들어가면서 아예 이제 이름이 사라졌고, 실제로 뭐 본인이 이번 선거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도 여러 번 밝혔고요. 그나마 좀 그래도 경기도지사에서 해줄 수 있을 만한 중량감 있는 사람 얘기 나왔던 게 이제 김은혜, 안철수 의원 이런 분들인데, 김은혜 의원은 이제 지난번 경기도지사에서 좀 뭐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만 본인이 워낙 이기는 선거에 나가는 걸 좋아하는 편이죠. 안전주의적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안 나오는 쪽으로 정리가 됐고, 안철수 의원은 경기도지사보다 오히려 서울시장 쪽에 조금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권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선거판이 이러니까 본인은 이제 보궐로 당선된 만큼 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임기를 지키겠다 라면서 이제 불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거죠. 경기도가 지금 국민의힘 선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연자치고. 당연자치고 혼자 지금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럼 원래 평택으로 나온다 이러더니 경기도지사로 나가겠다고 했죠. 웃으면 안 되는데 왜 웃음이 나오죠? 그래요. 아무튼 이번 대체로 이제 시사평론가님들은 선거 앞두고는 관전 포인트 뭐 이런 거 정리하느라고 바쁘고 그러시잖아요.
김민하 평론가님. 근데 이번 지방선거는 뭐 관전 포인트 있어요? 관전 포인트 뭐 사실 민주당이 얼마나 압승할 거냐 뭐 이런 게 관전 포인트냐 뭐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이 얼마나 크게 질 거냐 뭐 이런 게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힘이 얼마나 크게 망하느냐 그럴 정도로 사실 포인트라는 게 없죠. 이게 사실 상식으로 말하면 국민의힘이 또 결국 국민의힘 얘기를 하게 돼서 유감스러운 입장인데 왜 유감스럽냐? 사실 우리 요즘 이 시사 유튜브 시청자들 국민의힘 얘기 안 좋아합니다. 국민의힘 얘기 어차피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어차피 망한 당 얘기 자꾸 왜 하느냐 뭐 이렇게 네. 말씀들 하시지만 그러니까 원래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안 했으면 서울 같은 데는 사실 장담할 수 없는 데거든요. 이 서울 살고 있지만 이 서울 표심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치 않은 곳인데 민주당에 근데 저렇게 해놨으니 서울 선거도 사실 뭐 이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에서 뭐 외부 인사 영입설까지 나올 정도로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였는데 이렇게 됐으니 뭐 이제 서울은 오히려 뒤집어져서 누가 나가도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정도까지 얘기가 하지 않습니까? 물론 방심하면 안 되죠. 방심하면 절대 안 되는 거지만 그래서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번에 뭐 관전 포인트라고 할 만한 게 그다지 많지 않고 오히려 관전 포인트라고 하면 오히려 보궐선거나 이런 데서 보궐선거 퍼즐 맞추기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유행처럼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어디 나가면 누가 거기서 맞상대 하는 거냐? 또는 누가 예를 들면 광역지자체장 나가면 그 빈자리 누가 가는 거냐? 예를 들면 이제 주진우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제 부산시장 나가면 그 빈자리 한동훈 대표 가는 거냐? 또는 뭐 서초에 어디 자리가 나면은 거기 한동훈이 가는 거냐? 또는 뭐 조국 대표는 어디를 가는 거냐? 뭐 호남에 가는 것이냐, 뭐 어디 가는 것이냐, 부산에 가는 것이냐 등등등 이런 게 이제 잔재미를 준다고 할까요? 그런 게 관심사일 만큼 이번 지방선거는 사실 워낙 여당의 압승이 점쳐지는 그런 구도이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요. 이제 국힘당 얘기 안 해야 되겠어요. 보니까 아니 이 메타기가 안 올라가. 제가 눌러 주십시오 좀. 아니 저는 막 그렇게 해주시라보다도 이제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가 하고 보는데 구독자가 시작할 때 숫자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좋아요도 5천 명이 안 되고 아주 드문 현상이죠. 국힘당 얘기 이제 그만합시다. 제가 저기 포인트 근데 지방선거 서울 경기도 중요한데 강원도도 좀 주목해 주시죠. 어쨌든 우상호 정무석이 단수 공천이 됐고 이광재 전 지사가 이제 양보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김진태 지사가 이제 강원도지사 당선이 다시 된다면 강원도민들이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좀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말씀을 제가 강원도 출신을 드릴 수 있고. 김진태 지사는 왜 머리를 빡빡 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머리를 깎아서 쇼를 한다.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유능한 사람 우상호 후보와 허영 의원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법안 통과를 시키기 위해 뛰고 있고 김진태 지사는 머리를 깎고 있다 말씀을 원래 드리겠습니다. 김진태가 머리를 잘 써요. 머리를 깎는다든지 단식을 모자를 한다든지 쓴다든지. 카우보이 모자를 네. 쓴다든지 그러니까 그 머리를 쓰는 거지. 그 머리를 쓰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머리는 누군가에게는 모자를 쓰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 국회의원 재보선과 관련해서는 평택을하고 군산이 지금 굉장히 관심 지역이거든요. 근데 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김용전 부원장을 전략공천해야 된다는 또 말도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출판기념회도 많은 사람이 올렸는데 그래서 김용전 부원장이 정치계에 다시 복귀할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관심사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두에토님 또 보내셨네. 백운갱크님 내란당도 볼만해요. TK랑 PK는 후보가 무려 10명이 넘어요. 거기만 그렇게 몰리죠. 지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을 보면 국힘당이 아주 압도적으로 많죠. 왜 그랬습니까?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뒤로 곧바로 치러진 선거라서 그 편승해서 확 잡았던 건데 물론 정부 중간선거, 평가선거 이런 느낌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지방선거는. 근데 그때는 뭐 바로 그냥 휩쓸려서 돼버린 건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 이제 취임 1년밖에 안 되지만, 1년도 안 되지만 그런 것을 좀 보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높으니까 서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일 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다만 너무 압도적으로 분위기가 흐르니까 이제 국힘당에서나 또 보수 매체가 자꾸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좀 분리하니까 맞춰보려고 얘기하는 것이 뭐
전쟁으로 우리 유가가 어떻게 막 이렇게 한다든지 뭐 주식시장 오른 것은 뭐 윤석열이어도 그렇게 됐다는 등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제 전쟁과 관련해서 그래도 다행히 지금 유가도 다시 돌아오고 국제 유가가 오늘 주식시장도 반등에서 지금 성공했죠. 오늘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고 그러던데 지금 시세가 어떤가요? 주가지수 5,522 어제보다 많이 올랐네요. 코스닥도 반등하고 뭐 이렇게 조금씩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게 트럼프가 곧 끝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하여튼 트럼프 얘기는 무조건 반대로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협상하고 있다라고 하면 공격하고 4주에서 6주 간다 그러면 곧 끝날 거고 곧 끝난다고 그러니까 이제 또 걱정되기는 합니다만은 아무튼 기름값이 이렇게 폭등하고 그러니까 우리 정유사들이 빠르게 또 이렇게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기로 했는데 최고 가격제를 놓고도 지금 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이 부분을 짚어볼 텐데 오늘 아침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얘기를 했죠. 들어보시죠. 이거 최고 가격제 시행이 지금 유류대금을 전쟁 발발 다음 날인가 바로 올려버려서 이미 한 일주일 훨씬 넘었잖아, 그죠? 네. 근데 지금 즉시 시행을 못하는 이유는 지금 언제쯤 할 거라고요? 금주 내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법률상 최저 절차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고시를 하려면은 규제개혁 심사도 해야 되고 또 현장에서 조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주 중에 시장 조사를 마치고 지금 규제개혁 그 절차를 좀 줄인다든지 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여튼 이미 올려서 지금 일종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그게 지금 지연이 열흘 이상 지금 지연이 되면 그 사이에 국민들 피해는 계속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보완 대책은 뭐예요?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서 과도하게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런 올라가는 가격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 유가가 올라가서 가격을 올려야 될 필요가 있는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보통 우리는 뭐 통상적으로 2주라 그러는데 2주인지도 저도 약간 의문스럽긴 한데 하여튼 2주라고 치더라도 근데 우리가 대응하는데 한 열흘 이렇게 걸려버리면 그러면 2주 후면은 그럼 최고 가격을 시행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잖아, 그죠? 네네. 그럼 근데 실제로 이제 실제 원재 생산 원가가 올랐다. 네. 그거 하면 그 시점에는 다시 또 최고 가격을 변경해야 되는데 기존에 이미 한 열흘 이상 이렇게 이미 올려받은 부분 그 부분을 고려해서 실제 유가가 오르더라도 그때 바로 최고 가격을 올리지 말고 지금까지 지연된 만큼을 감안해가지고 더 실제 오른 시점 이후에도 그 기간만큼은 최고 가격을 유지하는 그런 고려하고 계신 거죠? 네네.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들은 지금 이제 행정 고시가 나가기 전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유업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시작이 지연되는 만큼 시행 기간도 그만큼 더 지연시켜서 국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그런데 그거는 감안하시고. 네네. 참 디테일. 근데 이제 지금 대통령하고 장관 얘기하는 거 보면은 오히려 막 장관이 강하게 얘기하고 대통령이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오는 분위기 보면 대통령이 하라고 하니까 이거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아요? 어때요? 아니요, 마지못한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부처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못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히려 앞서가면서 아이디어를 내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최고가 지정제를 하면 그때부터 최고가 지정한 그 시점에 맞춰서 뭔가 이렇게 시행에 들어가는 거라고만 보통은 생각하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에서 원유가 들어오고 비싼 원유를 사오지 않았을 시점부터 이미 먼저 올렸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최고가 시행제 시작할 때 또 그 기간을 늘리거나 시행할 때 그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그걸 감안해서 결정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일반적인 장관이 대통령한테 제안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없을 수도 있고요. 최고가 시행에 문제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관료가 사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게 이게 사실은 과거에 뭐 이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30년 만이라고. 그렇죠. 네. 시행한 지 굉장히 오래된 제도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이렇게 행정에 있어서 책임을 져온 사람이야 내가 책임지고 이것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옵션 중에 하나지만 관료가 이제 그런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실 왜 지금 기름값이 이렇게 올랐느냐? 사실은 뭐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이 가운데 최대 승자는 접니다. 왜냐하면 차가 없기 때문에 저는 차 살 돈이 없어 면허도 없고 최대 승자지만 제가 네. 얼마나 힘드십니까? 김성환 평론가님 얼마나 힘드십니까? 술 마시고 싶었구만. 어제 1,900원 해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주유소를 찾느라고 김성환 평론가님이 얼마나 알뜰하신데 알뜰한 걸로 소문이 많이 나이셨거든요. 굉장히 알뜰하신 분이다. 그 집에 고양이도 키우시고. 근데 이제 굉장히 알뜰하신데 근데 어쨌든 그 상당히 이제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관료들이 이제 그럼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유가가 높은 것이냐? 근데 관료들 차원에서 조사를 하면 이유가 다 있어요. 정유업계는 이래서 그렇습니다. 설명을 하고 우리가 뭐 수출하는 것보다 내수에다가 하면 그게 더 손해인데 그게 싱가포르 뭐 가격에 맞춰야 돼서 그게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에다가 물어봐도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게. 그럼 이게 이유가 있구나. 어쩔 수 없네. 이게 일반적인 관료 해법의 끝입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들은 그냥 김성환 평론가님처럼 내가 이 1,900원 내고 이거 넣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행정의 책임을 맡은 사람은 그걸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최고 가격 지정이든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 내부에서 어떤 다른 생각이든 간에 강구해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장점을 지금 보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 이제 구윤철 장관 얘기도 그 최고 가격 지정하는 거를 대통령이 시켰으니까 이제 그러면 대통령이 책임지는 거니까 이제 그걸로 가자라고 해서 그걸로 가보지만 이거 법을 찾아보니까 이런저런 절차를 거쳐야 되네. 그럼 그 절차 거치면은 일주일 걸리겠네. 이렇게 지금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 관료는 그 길을 따라가는 건데 그 이상의 이제 방법을 찾아내는 거는 이제 또 이 행정의 책임을 또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이 하는 이런 이제 방식이 다들 익숙한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이상을 사실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대한민국이 좀 더 선진적인 어떤 그런 관료 행정을 하려면 관료들도 장관 정도 되면 그리고 더군다나 부총리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자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오랫동안 안 된 것 같아서 그런 모습들을 좀 본 것 같아서 좀 이재명 정부 내에서는 그런 업그레이드가 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장면인 거죠. 이게 제가 쓴 표현이 아니라 2020년에 언론에 나온 표현이거든요. 이재명 히어로론. 제가 쓴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은 신천지가 왜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역학조사 거부하니까 보통 공무원들이 그러면 법적으로 이렇고 뭐 나중에 어떻게 하면 소송 걸리고 하니까 그때 이재명 경기도지사 어떻게 했습니까? 현장에 직접 들어가 버렸잖아요. 왜냐?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심지어 사망자도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거부해? 그럼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는 방식이 공무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애매모호하게 말하면 밑에 사람들이 처벌받을까 봐 못하고 눈치 보다가 못하니까 장관부터 내가 책임져.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당신이 해. 라고 하는 게 빠르다라는 거고 지금 이 유가라는 게 너무나 비상한 상황이니까 그때의 경험을 많이 떠올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공무원들의 입장도 물론 이해가 됩니다만 지금 같은 비상한 시국에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내고 좀 빨리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것이 이재명 시대에는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드렴님 어젯밤에 경유를 1980원에 넣었습니다. 휘발유가 1680원, 경유가 리터당 300원 더 비싸더군요. 휘발유 1680원에 넣었으면 엄청 싸게 넣으신 엄청나게 싸게 넣으신. 근데 요즘에 경유가 더 비싸잖아요. 더 비싸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렇게 전쟁이 나고 그러면 경유로 쓸 것들이 뭐 다 이렇게 많아서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지금 어쨌든 전쟁이 장기화가 될 거냐 말 거냐가 좀 여러 가지 예측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최고가격제를 꺼내든 거는 사실은 단기적인 대중요법으로서는 최고의 카드인 건 맞죠. 이게 굉장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전략이거든요. 이게 단기에 빨리 전쟁이 끝나고 이게 손실 보전해주는 어떤 그 정부의 어떤 부담도 좀 많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방 끝나면은 시장 안정을 빠르게 하기 때문에 역시 이 행정가 출신 대통령이 잘하는구나, 디테일이 강하구나, 이걸 증명하게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 대외 변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금방 끝내겠다고 하지만 그게 뭐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전쟁이 장기화되고 유가의 불안정이 계속되게 되고 정부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이게 또 이 최고 가격제를 2주 단위로 갱신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이 무한정으로 손실을 보존해주고 이거 끝까지 유지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이게 또 어떻게 이게 또 외생 변수로 불어가가지고 스노우볼링이 될지 모르거든요.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대한 지금 여권에 유능하다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것도 지시하고 저것도 지시하고 깨알 지시 막 하면서 디테일하게 미세 조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서울시장 보궐 때 기억해 보시면 원래 박영선 후보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LH 사태 갑자기 터지게 되면서 확 분위기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유가, 경제 이런 민생 관련 이슈들을 그때처럼 뭔가 유리했던 분위기가 갑자기 다른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처음부터 통제해야겠다.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전략이 잘 먹혀가지고 정말 스무스하게 민주당의 압승후 이번 선거가 끝날지 아니면 갑자기 좀 뭔가 다른 부분이 생겨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부담이 생길지 이것도 이제 봐야겠죠.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변동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올라갔잖아요. 지난주에. 뭐 미국 이란전이 이미 터진 상황이었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이제 커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거꾸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선거도 그렇지만 불안하면 국민들이 거꾸로 뭉치는 현상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단정하기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늘 느끼지만 일머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다른 사람이 흉내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으면 안 움직여요. 원래 공무원도 그렇고요. 청와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참모를 1000만 명을 갖다 둔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하라고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뭔가 아이디어를 갖고 온다 하더라도 대통령 한 명하고 권한을 비교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때그때 그 사람들을 부리거나 지시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뭐가 필요해? 필요한 거 있으면 그걸 강구해. 이렇게 지시하고 아까 고인철 장관한테도 얘기한 것처럼 불합리한 게 있잖아. 그러면은 현재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거 그걸 건너뛰라는 게 아니라 절차는 지키되 그 불합리함을 교정하는 방법으로 가야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아마 다른 사람은 잘 못하는 방식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대통령의 위기 대응 능력이 뭐 이 대통령도 언급했던 것처럼 나중에 우리가 결과가 나왔을 때 대한민국이 위기에 훨씬 강해지는 나라로 만드는 길이 될 거다. 그걸 국민들이 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그러니까 철회하지 않고 계속 보내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대통령의 참모들이 참 힘들겠다. 잠을 못 자게 되는 생각인데 다만 사람 쓰는 방식이 독특한 건 맞습니다. 보통 대통령 비서실장들이 뭐 외교안보라든가 남북관계 역할을 하고 있지만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K방산이라든가 최근에 그 아랍에미리트하고 해서 600만 원 배럴 이상 원유 도입하는 거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대통령이 참모들을 잠시도 안 쉬고 한 명은 경제를 활용하는데 굉장히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관료 출신들은 또 관료 출신들 할 일을 하고 그런 역할 분담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좀 저는 선전하고 있다는 평가를 합니다. 곽 기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대통령이 근데 뭐 1부터 100까지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나라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어떻게 대통령 혼자 원맨 드리블로 축구를 11명 대 11명으로 해야지 한 명 대 11명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료들과 참모들이 또 잘해줘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좀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이 유가에 대한 대응도 사실 최고가격제 이거 하나만 이제 계속 이제 어떤 그 이슈화가 되고 이렇게 쭉 가는 게 좀 거꾸로 부담이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취지에 말씀하신 건데 이미 이제 사실 그 함정을 파고 있다고 할까 이제 보수 언론이나 이런 데서 짜고 있는 요런 요 프레임이라든가 이런 건 있는 거거든요. 과거에 이제 오일 쇼크나 이런 것들을 이럴 때 이제 이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뭐 정유사들이 뭐 막 이렇게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는 그런 상황이 갈 수도 있고 주유소가 막 이게 뭐 다 이제 없어지고 막 그런 얘기까지 막 하는데 그건 극단적인 얘기고. 근데 어쨌든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정치적인 어떤 파괴력을 키우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2주 간격으로 이제 이 갱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유가가 가져오는 경제적 파장에 대해서 종합 대책을 가지고 대응을 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이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 추경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추경 얘기하는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언론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유가 직격탄을 맞는 게 사실 차를 갖고 다니는 분들만은 사실 아니다.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에 예를 들면 경유로 이제 해가지고 요동사 짓는 요 부분도 있는 거고, 저소득층과 관련돼서 아직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저소득층에 관련된 부분에서 연료 들어가는 요 기름값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바우처라, 에너지 바우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보완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전체적인 이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관료들과 참모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빈 구멍들을 잘 메꿔주면서 같이 가면은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이 트럼프의 이러한 막장 행보 때문에 벌어지는 경제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조금 다른 맥락입니다만 어쨌든 제가 정책 분야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펴보면 그래서 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나치게 한 곳에 우리가 에너지원을 의존하고 있는 거를 탈피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부터 그런 점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해왔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우리가 과거에 소부장 사태를 계기로 오히려 소부장의 체력을 튼튼히 키웠듯이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이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종합 대책이 좀 나오는 계기가 될 거다. 좀 그런 생각도 합니다. 네. 그나저나 전쟁이 언제 끝날까 그게 가장 궁금한데요. 오늘 2부에서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 안보 전문가 아닙니까? 한번 또 전쟁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는 이 정도 하지요. 김광호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고향에 계시는 80 넘어도 노인정 운영하시는데 시에서 지원하는 쌀 한 톨 10원짜리 한 장도 투명하게 쓰고 계십니다. 앞으로 뽑힐 지방자치단체장은 제발 국민 세금을 자기 치적 쌓는 데 쓰지 말고 피땀 흘려 내는 그 세금을 국민들이 꼭 필요한 곳에 쓸 줄 아는 정치인들이 됐으면 합니다. 덧붙여 한마디 더 하자면 어머님께서는 아침마다 이재명 대통령 10년 더 하시게끔 기도하신답니다. 예, 김광호님. 예, 고맙습니다. 자, 2부에서는 김병주 의원과 함께 좀 전쟁 얘기를 더 깊이 해보도록 하고요. 1부 함께 해주신 김성환 평론가님, 전혜원 원장님, 김민하 평론가님, 곽우식 기자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